안녕하세요. 책 읽는 시간의 책소리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이제껏 너를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성유미 지음, 출판사 인플루엔셜, 낭독 책칼입니다. 분노를 느끼지 못하는 것도 병이다. 전 괜찮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몸이 아프네요. 정신 분석 용어 중에 거짓 자기가 있다. 거짓 자기는 참 자기의 반대말로 본래의 나가 아닌 타인이 원하는 상에 맞춰진 자기를 말한다. 아기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울거나 떼를 쓰는데 이때 부모가 이를 충분히 받아주지 않으면 절제라는 것을 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것이 심화하면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자기 욕구를 실현하는 데 서툰 모습을 보인다.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보다 그저 타인에 의해 주어진 삶만을 열심히 살아간다. 이때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가 마땅히 느껴야 할 정서나 기분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보통은 자신에게 이런 문제가 있음을 알아채지 못한다. 신체 이상을 맞닥뜨리고 나서야 뒤늦게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된다. 밖으로 내뿜는 것만이 분노가 아니다. 분노에는 양성 분노와 음성 분노가 있다. 음성 분노는 화병처럼 감정 형태가 아니라 신체 이상으로 표현된다. 몸이 골마 들어가는 것이다. 글쎄요, 제 감정을 잘 모르겠어요. 감정 낭독증을 호소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전에는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라며 힘든 감정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들어서는 마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편두통이 심해요. 이상하게 그 사람을 만나고 오면 속이 쓰려요 와 같은 고민 상담이 늘었다. 요지는 마음은 상관없는데 몸이 이상하게 아프다는 얘기다. 감정의 배출구가 막혔을 때 몸은 감정의 무게까지 감당한다. 이는 단순히 분노를 참는 것과는 구별되는 상황이다. 참는다는 것은 표현을 억제하는 것일 뿐 적어도 화가 났음을 스스로 인지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좋은가 싫은가 편한가 불편한가? 분명히 불쾌하고 화날 만한 일을 겪었음에도 아무렇지 않다면 거꾸로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감정은 원래 느끼는 것이지만 느낄 수 없는 감정을 다루기 위해선 이성적, 인지적 측면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어렵게 들리겠지만 방법은 간단하다.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다. 지금 이 관계가 편한가 불편한가?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란 누구나 익숙하지 않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그저 좋은가 싫은가에 간단한 물음을 던지는 것으로 충분하다. 또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건 다들 알지만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감정과의 연결고리까지 들여다보지는 않는다. 당장 몸이 아파 죽겠는데 언제 마음까지 들여다보냐고 반문한다. 분명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내담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 그제야 기억이 떠오른다. 아, 일이 좀 있긴 했는데, 에이, 그런데 그게 관련이 있을까요? 별일 아니었는데요. 그러다가 한 번 더 찬찬히 곱씹으면 당시에는 사소하다 여겨 넘긴 일에서 단서를 발견한다. 정말 그러네요. 완전히 지우고 있었어요. 제가 화난 줄도 모르고 있었네요. 바로 이 순간 진짜 자기 감정을 알게 되고 그에 맞는 해법을 찾아가고 그러면서 조금씩 몸이 겪는 불편이나 고통이 가라앉게 된다. 숨겨진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감정 연습. 오랜 시간 무디게 다뤄온 자기 감정을 알아채기 위해선 감정 연습이 필요하다. 감정 연습이란 별게 아니다. 자기 자신에게 안녕한가? 라고 물어봐주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좋음, 그럭저럭, 나쁨 중 하나를 체크하면 된다. 유치해 보일 수 있다. 그런데 자기 감정과 오랜 시간 단절하고 살아온 사람에게는 좋아? 라는 질문조차 어렵게 들린다. 보통 처음에는 좋은 감정보다는 싫은 감정이 더 뚜렷하다. 그래서 처음에는 매우 싫은 것과 매우 싫지 않은 것, 이 정도로 구분하는 게 좋다.
그런 다음에 매우 싫지 않은 것 중 레벨을 나누어 적으면 된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되고 서서히 감정을 읽는 것이 가능해진다. 나는 이것을 오늘의 감정 일기라고 부르는데 한눈에 보기 쉽게 표로 그려보았다. 왜 내 주변에는 무례한 사람들만 있는 걸까? 무례한 사람이 너무 싫다고 하소연하는 지인이 있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 사람 주변에는 무성의하고 뻔뻔한 사람들만 수두룩한 것 같았다. 예의 있고 상대를 존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이 의아했다. 그는 그런 사람들은 저와는 인연이 없나 봐요 라며 절망하다가도 본인 역시 말이 안 된다는 얘기라 생각했는지 다시 나에게 질문했다. 제 주변에는 왜 무례한 사람만 있는 걸까요? 지인은 이 기이한 현상에 대해 의문을 갖다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무례함을 싫어한다고 하면서도 그동안 자신이 무례한 태도에 대해 얼마나 덤덤하게 반응해왔는가를 깨달은 것이다. 무례함을 비판하면서도 가까운 사람이 자신에게 보이는 무례한 태도에 대해서는 관대했고 너그러웠다. 알면서도 참은 것이 아니었다. 불쾌감을 느끼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 이 사실을 깨달은 그는 불쾌감에 민감해지도록 노력하기 시작했다. 스쳐 지나가는 불편한 느낌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나는 이것이 불편한가? 라고 스스로 묻기 시작한 것이다. 여전히 간과하게 되는 감정은 많지만 이전보다는 불쾌감을 느끼는 순간을 의식적으로 인지하게 되었다. 사소한 불편함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예민하게 어떻게 살아요? 하고 묻고 싶어질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한두 가지에 대해 예민하다고 해서 인생이 어떻게 되진 않는다. 그리고 그 예민함은 살아있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되새기자. 자신의 감정은 소중하며 사소한 감정이란 없다는 것을. 이런 과정을 소중히 여길 때 거짓 자기에서 참 자기로 자아의 스위치가 전환될 수 있다. 감정의 법칙 1. 감정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다. 누적된다.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그래서 불쾌함, 불편함 등 부정적 감정들은 화라는 덩어리로 뭉쳐진다. 2. 감정은 무의식에 덮이면 그 자체로는 여간에선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3. 그런데 무의식에 덮인 감정은 종종 의식적인 감정과 결합하여 고구마 줄기처럼 표면 위로 달려 올라온다. 4. 무의식적으로 쌓인 감정은 우리가 의식하는 감정보다 그 규모가 훨씬 크다. 5. 과거 유년 시절에 겪은 감정과 지금 어른으로서 겪는 감정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혼동된다. 그 자리에서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감정인데 뜻하지 않게 이른바 꼭지를 돌게 만드는 분노에 휩싸이는 경우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를 무례하게 대했을 때 천 정도의 불꽃이 튀어오른다면 그것은 어린 시절에서 오는 감정과 연결되어서다. 어른 대 어른으로 놓고 보면 실제로는 2, 많아봐야 10 정도일 가능성이 크다. 사실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의 불쾌함, 불편함이라는 얘기다. 6. 또한 똑같은 사람도 내가 어렸을 때 겪었느냐, 어른이 되어서 겪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다. 내가 힘이 없을 때 만난 그 사람과 힘이 있을 때 만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봐야 한다. 그것이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나는 아닌 이유다. 속세에 사는데 왜 속물이길 거부할까? 학교가 그렇게 중요해? 속물같이. 아는 사람이 일을 도와달라고 했는데 안 갔어요. 대신 연봉이 높은 대기업을 선택했는데 저보고 속물이라고 욕을 하네요. 속물. 이 단어처럼 말 많고 탈 많은 게 있을까? 그래서 속물에 대해 공부를 좀 해봤다. 처음 속물이란 말이 시작된 곳은 영국이다. 문학평론가 고봉준의 속물의 계보학이라는 논문을 보면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입학시험을 칠 때 귀족과 구별하기 위해 평민 학생 이름 옆에 신의 노비리타테라고 적어놓았다고 한다. 여기에서 속물이란 단어가 생겨났단 얘기다. 이렇게 보면 속물은 태생부터 계급적이고 차등적이다. 주변에서 속물이란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가를 보면 그 사회적 의미가 더욱 분명해진다. 어쩔 수 없이는 실패를 덮는 이불이다. 세상에 어쩔 수 없는 관계는 없다. 마무리는 승우 씨가 좀 해줘요. 오늘 저녁에 내가 일이 좀 있어서. 너 엊그제 산 원피스 있지? 나 좀 빌려줘. 주말에 소개팅이 있어. 동생한테 양보 좀 해. 넌 누나가 돼서는. 갑자기 자신의 업무를 떠넘기고 퇴근하는 팀장에게, 한 번도 입지 않은 새 원피스를 내놓으라는 친구에게, 하나 남은 빈방을 동생에게 양보하라는 엄마에게 당신은 뭐라 대답해 왔는가? 싫다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진료실을 찾는 사람들 상당수가 비슷한 경험을 들려준다. 이 지면을 빌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는데, 세상에 어쩔 수 없는 관계는 없다.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말하는 내가 있을 뿐이다. 골치 아프고 힘든 관계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어쩔 수 없다고 좀 하지 마. 이런 직원은 하고 싶지 않다. 당장 춥고 아픈 사람에게 얼음장 같은 직원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간 얽매인 관계 때문에 너덜너덜해진 마음에는 단호한 행동 교정보다 포근한 이불이 필요하다. 이를 심리의 요라고 한다. 우리가 동상에 걸린 발을 난로 앞에서 녹인 뒤에야 다음 여정에 오를 수 있듯 다음 관계를 위해서는 마음을 녹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한숨을 돌리고 마음을 가다듬을 여유가 생긴다. 그러니 여기에서는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제껏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온 관계의 실체가 무엇인지 살피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이상하게 그 사람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이 말만큼 자기 모순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표현도 없다. 싫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리듯 그 사람 요구를 들어주게 돼요. 그런데 반강제 느낌이라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하는 하소연이다. 딱히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이 책을 읽는 독자 중에도 공감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분명 내가 선택한 건 맞는데 부탁을 들어준 뒤 기분이 찜찜하고 뭔가 당했다는 느낌이 든다. 처음부터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나의 주체성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어쩌면 처음부터 내 안의 선택지는 예스 하나밖에 없었을지도 모른다. 이들이 하는 두 번째 하소연이 있다. 바로 그 사람 앞에만 서면이다. 특정인 앞에만 서면 대기조가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이들을 대기조로 만드는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부탁을 안 들어주면 난리가 나요. 저는 그 사람의 관심과 인정이 필요해요. 그의 특성은 이 두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들은 항상 자기 욕구가 먼저이고 이를 상대가 들어주도록 하게 하는 유인책을 여러 개 갖고 있다. 한마디로 상대를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는 도 같은 사람이다. 물론 유인책만으로 통하는 건 아니다. 대개는 상대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거나 혹은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요구를 들어주게 된다. 그 사람이 싫긴 한데 전부 싫은 건 아니에요. 원치 않은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도 고민이 앞선다. 과연 이 사람과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내가 이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이 사람과의 관계는 어쩔 수 없어. 그냥 이대로 사는 수밖에. 표적한 수가 없어. 와 같은 결론을 지어버린다면 10중 8구 무기력증에 빠진다.
내가 그 관계를 원하지 않는 것이 분명해졌는데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사실은 원하지 않다는 것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언가 불편하고 썩 내키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싫은 것이 아닐 때 갈등에 빠진다. 그들은 단점에 준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주말마다 같이 보낼 상대가 없을 때, 그만한 친구가 없다거나 얄미운 동료지만 나 대신 상사의 분노를 받아주고 있다거나 후배를 마치 수족처럼 부리는 상사이지만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살뜰히 챙겨준다거나 하는 것 말이다. 다시 말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100% 나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쩔 수 없다는 말로 표현한다. 더 정확한 표현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일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을 핑계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책임에서 슬그머니 빠져나오는 것일지도 모른다. 만약 자신이 이런 상태라면 한 가지 조언을 하고 싶다. 상대와 최대한 거리를 둔 채 마음이 확실히 정해질 때까지 기다려라. 헝가리 속담에서 따왔다는 어느 드라마 제목이 인상적이다. 도망치는 것은 부끄럽지만 도움은 된다. 우리는 도망까지는 아니어도 잠시 우물쭈물하는 시간을 갖자는 얘기다.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않은 만큼 그 사람을 멀리하겠다는 식의 결론을 내리지 말고 관계의 거리를 유연하게 조절해보는 거다. 그간 이틀에 한 번꼴로 연락하고 만난 사이라면 점차 횟수를 줄여나가자. 회의나 회식 자리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된다. 더불어 상대에게 휘둘림을 당하면서도 그 손을 놓지 못하게 만드는 나만의 사정, 나만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도 함께해야 한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비로소 어쩔 수 없는 관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채칼이었습니다.